등기를 격려했답니다. 이제 그럼 병이 이제 새로운 토지의 주인이 된 거죠. 근데 병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X 토지가 폭등해서 아 이게 지금 사정이 현저하게 바뀌었대요. 그럼 이제 정기금 판결 변경해야죠. 그래서 50만 원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예전에 50만 원으로는. 그래서 을에게 400만 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을이 거부했답니다. 그럼 이때 소를 제기해야죠. 그렇게 해서 252조 정기금 판결 변경을 할 건데 이때 병이 이 을을 상대로 이렇게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 이 사건 정기금 판결, 그러니까 이 사건 정기금 판결이니까 갑이 받아놓은 정기금 판결이죠. 이거에 대해서 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가? 없다가 답이죠. 병은 을한테, 그러니까 새로운 소유자인 병은 을한테 새로 소를 제기해야 되고요. 새로 이거를 소를 제기해서 해야 되고, 이 전 소유자 갑이 이렇게 받아놓은 정기금 판결을 변경하는 걸로 이렇게 할 수 없다. 왜냐면 갑의 기판력이 병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서로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다. 그러니까 하고 예, 지급받아도 격려하였다. 그러니까 변론 종결 후에 이제 저기 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다. 그 218조에 그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갑이 이렇게 해서 이제 정기금 판결 받아가지고 해오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게 손은 다 끝났죠. 이미 50만 원 판결이 나가지고 지금 받아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손은 이미 끝났고 그러다가 이제 갑이 병에게 토지를 매도했어요. 그럼 매도할 수 있죠. 그럼 소유권 바뀌었고요. 근데 이 새로운 소유자가 이거를 정기금 판결 변경을 할 거냐? 안 된다 이거죠. 너는 그냥 새로운 소를 제기해라. 너는 앞에 소하고 정기금 판결하고 이거하고 관련이 전혀 없다. 너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너는 새로 소를 제기해야 되고 정기금 판결 변경하는 거는 갑 네가 50만 원을 받아오다가 아 이거 사정변경이 생겨가지고 400만 원 받아야 되겠어. 그랬을 때 갑은 기판력이 미치니까 이 정기금 판결 이 소를 받아놨던 거에서 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가 있죠. 갑은 당사자니까요. 자기가 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럼 너는 새로 소를 제기해라 이겁니다. 그거 알고 있는지 그 판례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였죠. 이건 조문 문제, 이건 조문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판례 문제. 이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렇게 뭔가 낯선데? 근데 이렇게 불복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민사소송법 지식, 내가 이제까지 공부한 지식으로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그럼 보단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이렇게 정기금 판결 나왔으면 당연히 민사소송법에 이 관련 조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조문 한번 찾아봐야 되고 관할 문제가 나왔으니까 관할 파트 조문 한번 이렇게 뒤적여 봐야죠. 뭔가 이렇게 내가 놓친 게 없나? 내가 평소에 조문을 달달달 외운 게 아니라면 당연히 관련 조문들 법전에서 뒤적여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읽어봐야 됩니다. 그렇게만 해도 이렇게 이런 조문이 있었구나. 왜냐면 이제 이 문제의 관점에서 그 조문들을 다시 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찬찬히 보면은 아 이런 조문도 있었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왜냐면 내가 조문을 다 민법 천조가 넘고 그 수많은 조문들을 다 꼼꼼하게 다 공부하고 학습하고 외우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시험장에서 법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결하는 것도 이런 것도 이렇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되게 막 문제 되게 좀 약간 살짝 허접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굉장히 문제 출제 네, 쌈박했어요 되게. 네. 존속관을 제외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다시 부당이도 소를 제기해야 된답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정기금 판결 변경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부적법하다는 거였죠. 2번 갈게요. 2번 동일한 교통사고 피해자인 갑을 병이 가해자인 정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답니다. 근데 을병이 갑을 선정 당사자로 선정했대요. 민사소송 53조 갑이 선정 당사자가 돼서 네, 갑이 이제 그 소송 수행권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갑은 선정 당사자로서 이렇게 소를 제기했답니다. 자, 1번 이 사건 소의 소송 계속 중 병도 정을 상대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대요. 병이 제기한 사유에 대해서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해야 되는가? 소송 계속 중 중복돼서 물어보는 거죠. 민사소송법 259조 중복돼서 물어보는 건데 자 지금 갑이 선정 당사자로 이렇게 이제 갑이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갑이 이제 소송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제 선정자 목록에 이제 을과 병이 들어가 있겠죠. 자 그런데 병이 근데 이 소를 이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 계속 중에 병이 별도로 정의돼서 이렇게 소를 제기했대요. 자, 그러면 답은 둘 중 하나죠. 네. 259조 중복제소 금지. 야, 너 지금 여기 선정자로 들어가 있잖아. 네가 갑 선정했잖아. 그래서 소 책임하고 있는데 네가 별도로 소를 제기해? 그럼 이거 중복제소 금지에 걸려. 이렇게 해서 부적법 각하야라고 부적법 각하를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거를 선정 당사자를 그럼 취소한 걸로 보고 뭐 이제 선정 당사자가 뭔가 마음에 안 들었겠죠. 둘이 싸웠든지 이거 뭔가 소송 진행하는 게 탐탁지 않았든지 뭔가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병이 야 그냥 갑하고 을 니네 둘이 알아서 해. 난 너 한 거 너 취소할래. 취소하고 그냥 나는 따로 소송 이렇게 제기할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럼 법원은 이렇게 받아줘서 판결 실제 판결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답은 둘 중 하나인데 이거를 객관식에 제가 갖고 있는 민사소송책의 그 객관식 파트를 한번 쫙 봤어요. 근데 이 논점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선정 당사자가 소송 계속 중인데 그 선정자가 지금 병은 선정자죠. 을하고 병은 선정자, 갑은 선정 당사자고요. 선정 당사자가 소를 이렇게 제기하고 해서 소송 계속 중인데 선정자가 이렇게 별도로 소를 제기하면 이게 중복재수에 걸리는 건지 아니면 가능한 건지. 그래서 이 논점이 있나 객관식을 봤는데 일단 객관식 없고요. 예. 물론 객관식 제 책에 있는 객관식 문제만 본 거기 때문에 뭐 그 책의 모든 객관식 문제를 다 실어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놓쳤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정도로 이렇게 독특하고 이렇게 중요한 논점이라면 그 책을 만드신 분이 빼놓았을 리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판례도 찾아봤는데 이렇게 보통 다 이런 문제들 다 보면 판례 금방 다 검색되거든요. 다 중요한 논점들이고 다 판례에서 추출해 오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판례를 제가 못 찾는 걸 수도 있지만 판례 검색이 안 돼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거를 제가 갖다 놓은 게 이제 이거에 관련된 뭐 중복제소 금지, 선정 당사자 이런 키워드로 이제 제가 다 검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찾다 보니까 이제 일단 이런 판례가 있는데 2018년도 판례를 좀 보고 갈게요. 자, 여기 2번 먼저 설명을 하면은 1심 법원은 갑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선정 당사자로 했는데 기각했어요. 그럼 이제 그 항소를 할 수 있죠. 그 항소도 이 선정 당사자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을 병의 패소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고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부분 판결이 확정되었답니다. 이러면 공동의 이해관계에서 이탈되기 때문에 갑은 이제 더 이상 선정 당사자의 지위를 못 가져요. 그래서 갑은 항소심에서 선정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할 수 없다가 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객관식에서도 많이 나왔고 이미 기출된 논점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부한 수험생이면 누구나 다 당연히 아는 논점일 거고 뭐 이제 객관식에서도 이미 다뤄진 논점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 소개하려는 이 판례에도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판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판례들에 다 여기서 인용되고 저기서 인용되고 중요한 논점들은 그렇게 많이 쓰이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논점인데 근데 이제 판례들을 이렇게 다 이제 확인을 해보다 보니까 이걸 찾으려고 이 논점이 있는지 찾으려고 했는데 이 정확히 들어맞는 판례는 찾지 못했어요. 일단 판례를 보고 나서 다시 이거를 볼게요. 2018년도 판례입니다.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이렇게 선정한 경우에 이렇게까지 모두 수행할 수 있어요. 상소의 제기도 선정된 당사자가 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런데 당사자 선정은 언제든지 장래를 위해 취소 변경할 수 있고요. 선정을 처리한 경우에는 이렇게 못하지만 선정의 처리는 반드시 명시적이게 하는 건 아닙니다.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 결론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선정 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선정돼야 되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부분에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이렇게 소멸하면 선정 당사자는 선정 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그래서 이번 문제에 대한 판례 이거 지금 이 부분 2번으로 문제 갖고 온 거예요. 이미 객관식에서도 이미 많이 출제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 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기 때문에 소송을 수행할 수 없다가 답입니다. 이 판례에 적어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1번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마저 더 볼게요. 아까 여기 당사자 선정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변경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명시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선정 처리하는 거는. 네, 판례가 이렇게 막 있죠. 이제 다 찾아봤는데 이 1번에 정확히 들어맞는 판례는 아니었어요. 아무튼 자,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선정 당사자가 소를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심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항소를 제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 항소 제기도 원래는 선정 당사자가 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선정자 중에 한 명이 자기 이름으로 그냥 이렇게 항소를 제기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법원에서는 그러면 그거는 묵시적으로 선정 행위를 취소